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상월짜기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산나무를 캐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 또아리를 튼 용처럼 웅장하게 자리 잡은 죄, 진사댁은 이 근방 백리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망이 높은 양반가였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최진사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 서연 아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와 성품은 마을의 자랑거리이자 집안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연 아씨는 마치 봄날 따스한 햇살을 받고 피어난 목련꽃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흘러 넘쳤으며, 바느질 솜씨는 물론이고 글을 읽고 쓰는 재주 또한 뛰어나 인근 양반과 자제들의 혼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드는 화창한 봄날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소리는 담장 밖으로 들리지 않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A씨가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안채를 흘끔거렸지만, 굳게 닫힌 방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햇빛조차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서연 A씨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A씨는 식음을 전폐한 채 홀로 앉아 창밖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탓에 A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앵두 같던 입술은 메말라 갈라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인 최진사의 부인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정성껏 끓인 고깃국을 들고 딸의 방을 찾았지만, 서연 A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맛이 없으니 상을 물려달라는 힘없는 목소리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어디가 아픈 것이냐고,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애원하듯 물었지만, A씨는 그저 몸살 기운이 있어 쉬고 싶을 뿐이라며 어머니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사실 서연 아씨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한 데에는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한 변화였지만, 서연아 씨는 자신의 몸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고, 밤마다 찾아오는 입덧을 참아내느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혼인도 치르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집안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멸문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었기에 A씨는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최진사댁은 물론이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 그는 바로 장터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깡패 칠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거칠고 투박한 사내로 양반들을 비웃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무례한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고귀한 양반집 A씨와 천한 깡패의 만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지난 봄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 속에서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고, 그 짧고 강렬했던 순간은 서연아 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불꽃을 심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서연아 씨는 칠성과의 만남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평생 배워온 유교적 가르침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밤이 깊어지면 몰래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칠성에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무서워했지만 서연 아씨가 겪은 칠성은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내였기에 그녀는 이 아이가 죄악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겨울바람처럼 그녀의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A씨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리하비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병세가 깊어지자 집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인들을 닥달하여 집안 단속을 더욱 엄격하게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깐깐한 성품의 소유자로, 만약 딸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불같은 성정에 어떤 사단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며 딸이 어서 기운을 차려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야 할 텐데 하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딸이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답답한 이야기뿐이어서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늙은 하녀, 박노파는 눈치가 백단인 사람으로 서연 아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진작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하녀들이 A씨의 방에서 나온 요강을 비울 때마다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수군거림을 놓치지 않았고, A씨가 평소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신맛 나는 과일만을 찾는다는 사실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의 방 근처를 서성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섣불리 입을 놀렸다가는 경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짐짓 모른 체하며 입단속을 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노파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이것이 언젠가는 큰 파도가 되어 집안을 덮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던 남자, 하인이 돌아와 주방에서 안악들에게 묘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서연 A씨의 몸종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장터거리의 깡패 칠성이 술에 취해 주막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마치 지체 높은 양반집 규수를 향한 연정처럼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천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헛물을 켠다고 비웃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서연 아이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혹여라도 칠성이 술김에 자신과의 일을 발설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두 사람 모두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A씨는 두려움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 아이씨는 칠성이 걱정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여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가 무사한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깊은 규방에 갇힌 몸으로는 담장 밖에 바람소리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칠성에게 편지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행여 그 편지가 남의 손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기에 붓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지만 A씨의 몸을 덮이는 것은 오직 뱃속의 아이가 보내오는 미세한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야 미안하다이, 어미가 못나서 너를 환영해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흐느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마당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서연아 씨의 배도 조금씩 불러와 더 이상 헐렁한 옷으로만 감추기에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복대를 단단히 동여매어 불러오는 배를 억지로 눌렀지만 그럴수록 숨이 차오르고 소화가 되지 않아 얼굴색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최진사 부인은 딸의 병색이 짙어지는 것을 보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맥을 짚어보게 하려 했지만 서연 아씨는 죽어도 의원에게 보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부인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애만 태우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부처님 앞에서도 딸의 쾌유를 비는 어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은 추수가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즐기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최 진사댁의 안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고 침울한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연 A씨는 가끔 밤늦게 몰래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마시며 타는 속을 달랬는데 그때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꾸짖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생겨난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차라리 멀리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양반집 규수가 혼자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최진사댁에 먼 친척벌되는 박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최진사댁의 재산을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표독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연 A씨가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채에 틀어박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무언가 수상한 냄새를 맡고 최진사댁을 제 집 드나들듯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위문을 핑계로 서연 A씨의 방을 기웃거리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방 안을 살폈고 한여들을 붙잡고 꼬치꼬치 캐묻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연 A씨는 박씨 부인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느 날 서연 A씨가 잠시 방문을 연 틈을 타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와서는 A씨의 안색을 살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A씨,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그런데 몸은 말랐는데 어째 허리춤은 두툼해 보이십니다 그려.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연 A씨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며 혹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같은 여자끼리 날개만 살짝 털어놓아 보시구려 하며 은근슬쩍 A씨를 떠보았습니다. 서연 A씨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그저 속이 더부룩하여 복대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위인이 아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우물가에 들러 아낙네들에게 묘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 따님 병이 예사병이 아닌 것 같더라. 처녀가 방문 걸어 잠그고 헛구역질을 한다니 세상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박씨 부인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잔잔하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 정숙한 A씨가 그럴 리 있겠냐며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에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부풀려져 서연 A씨가 외간 남자와 통정을 했다더라, 아이를 가졌다더라 하는 흉흉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최진사는 아직 바깥 세상의 소문을 듣지 못한 채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눈치가 이상하고 무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잦아지자 그는 박노파를 불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노파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어 그저 환절기라. 하인들이 감기에 걸려 기침소리가 잦은가 봅니다. 하고 얼버무렸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주인 어른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묵직한 목소리로 집안 단속 잘 하거라. 쓸데없는 말이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면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았고 박노파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나왔습니다. 서연아 씨는 이제 방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아래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뒤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이 나타나 그녀를 구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벼랑이 무너져 내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A씨는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숨을 몰아쉬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보고 싶었고 그의 넓은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것은 이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애 씨의 방 창문에 작은 돌멩이가 톡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하여 무시하려 했지만 곧이어 또다시 톡톡 하는 소리가 이어지자 A씨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지만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A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며 휘파람으로 새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듣고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칠성이 산속에서 위급할 때 서로를 부르기로 약속했던 그들만의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아 씨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집안 곳곳에 하인들이 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만 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한참 동안 담장 아래 머물며 아씨의 방 쪽을 바라보다가 인기척이 느껴지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A씨는 그가 남기고 간 발자국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창문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았지만 남은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칠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은 서연 아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아씨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칠성이 준 나무 조각 인형을 꺼내들고 그것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게 깎은 원앙 한 쌍이었는데 칠성이 서툰 솜씨로 며칠 밤을 세워 만들어 선물한 정표였습니다. A씨는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아가야 내 아버지는 비록 거친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분이란다. 어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아버지를 지켜주마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이 다시 최 진사댁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네에서 입산 주막집 주모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안채 마루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서연 A씨가 들으라는 듯이 칠성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천한 칠성놈이 어젯밤에 어느 양반집 담벼락을 넘보려다가 개가 짖는 바람에 도망쳤다지 뭔가 도둑질을 하려 했는지 아니면 보쌈이라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질이 나쁜 놈이야. 주모의 말에 박씨 부인은 맞장구를 치며 어머나 세상에 무서워라. 우리 집 단속도 잘해야겠네. 그런데 여기 A씨는 겁이 많으셔서 놀라지나 않으셨는지 모르겠네. 하며 비꼬는 말투로 방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서연 아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칠성이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것도 억울했지만 그들이 자신과 칠성의 관계를 의심하고 떠보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한 서연 A씨는 연약한 소녀의 껍질을 벗고 아이를 지키는
강한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며 방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최진사댁에 불어닥칠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연 A씨의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예사롭지 않은 찬 기운을 품고 있었으니 마을 어기 빨래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어느새 최진사댁 문지방을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보지 않은 이를 본 것처럼 꾸며대고 듣지 않은 소리를 들은 것처럼 부풀려내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특히나 평소 콧대 높던 최진사댁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람들은 자다가도 귀를 쫑긋 세웠으니 서연 A씨가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몹쓸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거나 밤마다 방에서 사내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표독스러운 박씨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마을 곳곳을 누비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퍼뜨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이토록 열을 올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녀는 슬해둔 자신의 아들을 자식이 귀한 최진사댁의 양자로 드리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외동딸인 서연 A씨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최진사의 막대한 재산과 명예가 고스란히 자신의 아들 차지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터 국밥집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조카딸이라서가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밤마다 헛구역질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하며 혀를 쯧쯧하는 연기를 능청스럽게 해대었습니다. 한편 장터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대포집에서는 칠성이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의 귀에도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만 갔을 칠성이었지만 최진사댁 A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쥐고 있던 술잔이 부서질 듯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자리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그 고고한 척하던 양반집 딸내미가 배가 불러온다지 애 아비가 누군지는 몰라도 팔자 한번 기막히게 고쳤구만 하고 떠들어대자 칠성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여 당장이라도 상을 엎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서연 A씨에게 더 큰 해가 될 것임을 알기에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거친 주먹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건달이었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순정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서연 A씨를 구해내고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작은 동굴에서의 하룻밤은 그의 척박한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A씨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느꼈던 따스한 온기와 서로의 눈빛에서 읽어낸 진심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 이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왔지만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품고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사댁의 늙은 집사 박노인은 평생을 이 집안에 바쳐온 충직한 종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하인들의 태도가 산만해지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자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특히 서연 A씨의 방 쪽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긴장감과 안주인 마님인 최진사 부인의 어두운 얼굴색을 보며 박노인은 단순히 A씨가 아픈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도 귀는 항상 열어두었고 바깥 출입이 잦아진 박씨 부인의 뒷공무니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좇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있는 최진색의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으리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문들이 바람을 타고 지방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바깥 단속을 좀 더 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 진사는 읽던 책을 덮으며 안경 너머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도 이미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도 들었는가? 내 딸아이를 두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오간다는 것을. 내 그 발칙한 입들을 모조리 꿰매버리고 싶지만 대응을 하면 할수록 소문만 더 커질까 두려워 참고 있는 중일세. 최 진사의 한숨 섞인 말에 박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주인의 근심을 나누었습니다. 박 노인의 걱정은 단순히 소문에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며칠 전 밤늦게 뒷간에 다녀오다가 A씨의 방 창가에 어른거리는 사내의 그림자를 언뜻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 그림자가 소문 속의 주인공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A씨의 병이 상사병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최 진사 가문이 감당하기 힘든 태풍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해 그리고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A씨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박씨 부인이 또다시 최 진사 댁을 찾아와 안채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와 며칠 묵어가겠다며 뻔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조카딸을 간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어 서연아 씨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녀들을 시켜 A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나오는 그릇들을 일일이 검사하게 했고 빨랫감 중에 혹시라도 수상한 흔적이 없는지 뒤지게 했습니다. 서연아 씨는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씨 부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몸서리를 쳤고 마치 독사가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듯한 공포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서연아 씨의 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A씨는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으며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불안을 느끼는지 뱃속에서 콩닥콩닥 움직였고 그 작은 태동은 A씨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조차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사실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가 받게 될 충격과 아버지의 불같은 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A씨는 차라리 칠성과 함께 멀리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담장 밖에는 박씨 부인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어 도가내든 쥐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칠성이 연루된 큰 싸움이 벌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싸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최 진사댁에 대한 모욕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왈패 하나가 최 진사 그 늙은이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도 집안 단속 하나 못해서 딸년이 배가 불러 터지게 생겼다지 라며 비아냥거리자 옆에 있던 칠성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술집에서 칠성은 왈패를 바닥에 눕히고 멱살을 잡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따위 더러운 입을 놀렸다가는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칠성의 서슬 퍼런 기세의 왈패는 오줌을 지릴 듯 겁을 먹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왜 남의 집 일에 그토록 흥분하여 주먹질까지 했는지 수군거렸고 개 중에는 눈치 빠른 이들이 있어 혹시 그 깡패놈이 A씨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구체적인 정황으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깡패와 양반집 규수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최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집안 이름이 깡패의 주먹질과 얽혀 입방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경로했습니다. 최 진사는 칠성이라는 놈을 당장 잡아들여 경을 치겠다고 벼르었지만 박노인이 나서서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며 간신히 말렸습니다. 박노인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연아 씨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A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아기씨, 접니다. 바깥 놈이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박노인은 A씨가 깨어있음을 그리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을 죽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지 않은 채 문 밖에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기씨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법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뱃속에 품은 달은 언젠가 차오르게 마련이지요. 지금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고 주인 어른께서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박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연 A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A씨는 입을 막고 흐느끼며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A씨의 흐느낌을 듣다가 더욱 간곡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기씨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면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으나 때를 놓치면 모두가 다치게 됩니다. 박노인의 조언은 서연애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봐준 어른으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그리고 이제는 칠성과 아이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A씨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밤바람이 찹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다가올 파란을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댁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 일찍부터 사랑채를 찾아가 최 진사에게 칠성의 싸움 이야기를 부풀려 전하며 이게 다 그 깡패놈이 아씨를 마음에 품고 헛된 망상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관에 고발하여 혼찌검을 내야 합니다. 하고 부추겼습니다. 최 진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박씨 부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고 딸에 대한 믿음과 들려오는 소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자존심 때문에 직접 딸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칠성은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장터 어귀에 앉아 최 진사댁이 있는 쪽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싸움으로 인해 자신이 서연아 씨에게 더 큰 누를 끼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연아 씨가 정표로 준 비단 수건을 꺼내 어루만지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A씨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길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는 건달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는 사내의 결연한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오늘 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일찍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개들이 유난히 지저대고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오는 밤, 최 진사댁 담장 주위에는 어둠 속에 숨은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칠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박 노인 또한 하인들을 대기시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이씨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단정하게 앉아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칠성은 어둠을 틈타 최진사댁 담장 아래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담을 넘으려 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담장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며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내렸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하인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가 들이닥쳤고 안채 문도 열리며 서연 아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 아래 칠성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기백만은 장군 못지않았습니다. 최의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을 가리키며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아 씨가 대도를 내려와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그를 해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베고 가십시오. 서연아 씨의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마당 한가운데 서연아 씨가 칠성의 앞을 가로막고 선 모습은 마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송이 대나무와 같았습니다. 최의 진사는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에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는데 평생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천하의 왈패놈을 감싸고 도는 꼴이라니 이는 꿈에서도 상상치 못한 병괴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횃불 그림자가 A씨의 하얀 소복 위로 어른거리며 비장미를 더했고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도 놀라움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 A씨의 가냘픈 어깨는 두려움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칠성을 향한 시선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어 그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틈을 엿보던 박씨 부인이 호들갑을 떨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워 정적을 깨뜨리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양반집 규수가 외간 남자. 그것도 저런 상놈과 한패가 되어 아비를 거역하다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담장을 넘는 그림자가 있다더니 두 사람이 노란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외침은 최진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최진사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한 듯 하인들의 동요를 부추겼습니다. 최진사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며 내 인연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저놈을 감싸 감히 네가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도 모자라 저런 천한 놈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냐. 하고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당에 서 있던 고목나무의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질 지경이었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땅에 쳐박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연 아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고개는 꼿꼿이 든 채 아버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녀의 부덕한 탓이니 벌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비굴함이 아닌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서연아 씨의 헐렁한 소복자락을 휘감았는데 그 바람의 옷감이 몸에 달라붙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불룩한 배의 윤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그 선명한 굴곡을 본 순간 최진사는 물론이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의심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사람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것 보십시오. 배가 남산만 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배다니. 이게 어디 양반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안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몸짓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자극하여 서연 A씨를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진사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믿었던 딸, 그토록 정숙하고 고왔던 내 딸이 깡패의 아이를 가졌다니, 이것은 단순히 집안의 망신을 넘어 가문의 대가 끊길 수도 있는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네가 정녕 미쳤단 말이냐, 어찌 이런 짓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인 최진사 부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서연아,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녀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부인을 부축해 안채로 옮기는 동안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은 서연 아씨가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하고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A씨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최진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놈이 강제로 범하여 생긴 일이니 아기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아기씨는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굵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한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으로써 A씨와 아이를 지키려는 처절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A씨는 칠성의 말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산사태가 났을 때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맺어진 연입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나 이 뱃속의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지 죄악의 씨앗이 아닙니다. A씨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은 밤하늘에 메아리 쳤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강인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틈을 타 더욱 악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생명의 은인, 흥핑계도 좋구나. 그렇다면 당당하게 밝힐 것이지. 왜 야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담을 넘는단 말인가. 이는 분명히 남녀가 내통하여 집안의 재물을 훔치거나 도망치려 했던 수작이 분명하다. 여봐라, 멍석을 말아라. 저런 놈들은 멍석말이를 하여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정신을 차린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소리치며 폭력을 부추겼고 흥분한 몇몇 남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양반집 딸을 건드린 놈은 맛을 좀 봐야지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집안의 최고령 하인인 박노인이 몽둥이를 든 하인들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멈춰라, 아직 쥐노른의 명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감히 함부로 형을 집행하려 하느냐, 물러서라.
박노인의 서슬, 퍼런 눈빛과 위험 있는 목소리에 하인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노인은 최 진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분하시더라도 고정하십시오. 지금 이 마당에는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피를 보시게 되면 훗날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일단 저놈을 광에 가두고 날이 밝은 뒤에 관에 넘기시든 처분을 내리시든 하시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최 진사는 박노인의 말에 겨우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모멸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성을 노려보며 내 너를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으나 내 집 마당을 더러운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다.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여 광에 쳐넣어라. 그리고 내 딸은 서연이는 당장 방에 가두고 문을 못질하거라.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 진사의 명령은 추상같이 엄했고 하인들은 밧줄을 가져와 칠성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등 뒤로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시선은 끝까지 서연 아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 아씨는 끌려가는 칠성을 보며 안 됩니다. 아버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최 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최 진사는 매정하게 옷자락을 뿌리치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께도 억누를 수 없는 물기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문의 규율 사이에서 찢어지는 아비의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는 서연 아이씨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칠성이 끌려가고 서연 아씨가 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이고 망신스러워서 이걸 어째 다들 돌아가시오. 볼 것 없어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이 소문이 더 멀리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흩어졌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 오늘 밤의 사건은 내일 아침이면 온 고을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진사 댁의 담장은 높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비극은 이미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고 말았습니다. 광에 갇힌 칠성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캄캄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온몸이 밧줄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서연 A씨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지난날 산속 동굴에서 서연 A씨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세요. 그 말은 칠성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건달로 살아왔지만 A씨를 만난 이후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칠성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무슨 일이 있어도 A씨와 아이를 지켜내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서연아 씨는 다시 자신의 방에 갇혔지만 이번에는 밖에서 문에 못질이 더해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쾅쾅쾅. 못이 박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A씨는 벽에 기대앉아 하염없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놀랐지.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 말 거라. 아버지는 강한 분이시니 꼭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야.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공포를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랐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련은 연약한 꽃을 꺾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걸음이 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 진사댁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최진사는 밤새도록 방 안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안채의 부인은 몸져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 못 이루고 마당을 서성이며 칠성이 갇힌 광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 사태를 수습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단순히 나쁜 놈만은 아니라는 것을 칠성의 눈빛에서 읽었기에 무작정 그를 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법도는 엄중하고 세상의 눈은 매서웠기에 묘책이 필요세 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 주막에서는 밤새 술판이 벌어졌는데 안주는 단연초에 진사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욕하면서도 은근히 그 대담함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서연 A씨를 동정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그래도 칠성이가 주먹은 써도 의리는 있는 놈인데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칠성이 도수를 써서 A씨를 홀렸다느니 A씨가 귀신이 들렸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들은 날이 밝으면 곧장 최 진사의 귀에 들어가 그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새벽달기 울 무렵 칠성은 광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서연 A씨와 아이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최 진사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묶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광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여복의 칠성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주위의 눈을 피해 몰래 주먹밥 한 덩이와 물 한 사발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음식을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먹고 기운을 차리게. 내 자네가 밉지만 산 사람을 굶겨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가. 그리고 자네가 정말 우리 아기 씨를 위한다면 날이 밝는 대로 대감마님 앞에서 자네의 그 진심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보여드려야 할 걸세. 박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집어들며 이 밥심으로 반드시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노인의 등장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칠성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초의 진사댁 마당에서는 인륜과 법도 그리고 사랑과 명예가 충돌하는 거대한 심판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양반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올 것이며 칠성과 서연 A씨는 그 모든 시선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강요한 계략은 더욱 치밀해질 것이고 최진사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젊은 연인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뜰지 아니면 폐허만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를 넘어 붉게 타오르며 솟아올랐지만 최 진사댁 마당에 들이운 무거운 그림자는 쉽사리 물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하나둘씩 최진사 댁담장 너머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팽팽한 긴장감은 바깥까지 흘러나와 지나가는 새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마당을 쓸거나 물을 깃는 일상적인 일과를 멈추고
사랑채 앞 넓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주인의 명을 기다리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고을 사또가 죄인을 신문하는 형장과도 같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박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최 진사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갓을 바르게 고쳐 쓰고 의관을 정제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어 감히 누구도 그 앞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최 진사가 대청마루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자 박노인의 신호에 따라 건장한 하인 2명이 광에서 칠성을 끌고 나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칠성의 몰골은 밤새 차가운 바닥에서 시달려 엉망이었지만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최 진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안차의 문이 열리며 서연 A씨가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는데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면서도 칠성의 곁으로 다가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최 진사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서 다시금 천불이 이는 듯했지만 억지로 화를 누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놈 칠성이라 했더냐. 네가 감히 내 딸을 욕보이고도 살아서 이 집 문지방을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최 진사의 호령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칠성은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수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비록 천한 주먹패로 살아왔으나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기 씨를 욕보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제 목을 치셔도 좋으나 부디 아기 씨와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칠성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울림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박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흑말은 청산 유수구나. 인연은 무슨 얼어 죽을 인연이란 말이냐. 내 놈이 아이씨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꿰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필시 돈을 뜯어내려 작당을 한 게지. 박씨 부인은 칠성을 몰아쓰며 최 진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칠성이 훔쳐갔다고 조작한 은비녀 하나를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형님 이놈 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집안 물건에 손을 댄 도둑놈이 순정을 운운하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칠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억울함에 몸을 떨면서도 박씨 부인을 향해 소리치지 않고 오직 최 진사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비녀는 소인이 본 적도 없는 물건입니다. 소인이 만약 재물을 탐했다면 지난봄 산사태 때 아기씨가 지니고 계시던 금놀이개를 가지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기씨께서 정표로 주신 것은 비단 손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칠성이 진실된 고백에 서연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칠성이 주었던 나무 원앙 조각을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 비녀는 고모님께서 며칠 전 제 방에서 보시고 예쁘다며 만지작거리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것이 저 사람 품에서 나왔다고 거짓을 고하십니까? 서연 A씨의 방역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녀는 펄쩍 뛰며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어른에게 덮어 씌우느냐 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녀의 과장된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박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 소인이 광 근처를 지킬 때 박씨 부인께서 몰래 광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던져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두워서 무엇인지 몰랐으나 지금 보니 저 비녀였던 모양입니다. 박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방이 되어 박씨 부인의 거짓을 만천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최 진사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시선이 박씨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조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집에 들어와 뒤로는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단 말인가? 최 진사의 서슬 퍼런 추궁에 박씨 부인은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형님,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해서.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이미 힘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 여자 평소에도 욕심이 많더니 결국 사단을 냈구만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박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녀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진사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박씨 부인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내 자네를 관에 넘기지 않는 것은 돌아가신 형님을 봐서 참는 것이니 썩 물러가라. 최 진사의 호통에 박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뒷공무니에 대고 야유를 퍼부었고 집안을 어지럽히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최 진사와 칠성 그리고 서연 아씨만이 남아 진정한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최 진사는 다시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양반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정말로 연모하는가? 그 마음 하나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는가? 최 진사의 질문에 칠성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머리를 쿵 하고 찌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기씨와 아이를 굶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먹을 쓰던 손으로 쟁기를 잡을 것이며 거친 입으로 욕설 대신 사랑을 속삭이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칠성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최 진사는 칠성에 투박하지만 굳은 살 박인 손과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칠게 살아온 사내의 훈장이었지만 이제는 한 여자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맹세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최 진사는 칠성이라는 사내가 겉모습은 거칠어도 속은 꽉 찬 알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반의 허울보다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과 뱃속 아이의 미래라는 생각이 그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 눈이 틀리지 않았으리라 믿겠다. 최 진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아 씨는 아버님 하고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고 칠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최 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하인들은 얼른 달려들어 칠성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칠성은 자유로워진 몸으로 다시 한번 최 진사에게 큰 절을 올렸고 서연 아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스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담장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 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에헴, 집안이 시끄러웠으니 이제 조용히 할 때가 되었다. 여봐라, 점심상을 차려오너라. 사위가 될 놈인데 빈속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최 진사의 사위라는 말 한마디는
칠성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A씨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사하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되찾았는데 그 미소는 마치 긴 장마 끝에 피어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잔치국수와 술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을 사람들도 마당으로 들어와 국수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이 자네, 이제 깡패짓은 그만두고 농사꾼이 되는 건가 힘 하나는 장산이 농사도 잘 짓겠네. 하며 농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네, 이제는 손에 흙 묻히며 살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구석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집안에 불어닥친 큰 풍파가 다행히 훈훈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칠성과 서연 아씨의 삶이 순탄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안주인 최 진사부인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루로 나왔는데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자 언제 아팠냐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을 잡고 자네만 믿네.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가만두지 않을 걸세. 하며 장모로서의 엄포를 놓았지만 그 눈빛에는 사위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최 진사 댁마당은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 아씨는 칠성의 어깨에 기대어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었고 칠성은 그런 아씨를 듬직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고 두 사람이 겪어낸 시련은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최진사댁은 달라 양반은 양반이야 하며 최진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칠성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은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최진사가 내어준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칠성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은 무명옷과 썩 잘 어울려 제법 번듯한 사내에 태가 났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장작을 패기 시작했는데 도끼가 내리꽂힐 때마다 휘적적 갈라지는 장작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칠성이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힘찬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서연 아씨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칠성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입에는 더 이상 수심이 아닌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 창밖으로 들려오는 장작패는 소리를 듣고 빙글에 웃음 지었습니다. 허허, 힘 하나는 정말 타고났구나. 내년 농사는 걱정 없겠어. 그는 칠성을 사위로 받아들인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비록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났다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겠으나 딸의 생명을 살리고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바로 칠성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화목, 희묵이라는 두 글자를 힘차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 집안이 지켜나가야 할 새로운 가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칠성과 서연 A씨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 불러야겠지요. 칠성의 쑥스러운 말에 서연아이 씨는 얼굴을 붉히며 서방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최진사댁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모두의 축복 속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깡패 칠성은 이제 최진사댁의 든든한 일꾼이자 사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서연아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시련을 겪은 이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집안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씨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찬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으니 최진사댁 마당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뒷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앞다투어 피어나 온 세상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최진사댁의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 곳곳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힘찬 비질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장터를 주름잡던 거친 왈패가 아니라 최진사댁의 듬직한 사위이자 부지런한 일꾼으로 완벽하게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으며, 낮에는 하인들과 함께 논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쟁기질도 서툴러 밭고랑을 삐뚤빼뚤하게 만들기 일쑤였지만 타고난 힘과 끈기로 배우려 노력하니 어느새 베테랑 농사꾼 못지않은 솜씨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허허 웃으며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는 칠성을 보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개천에서 용 났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주먹질의 흔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고귀한 증거였습니다. 서연아 씨는 만삭이 되어 몸이 무거워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안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칠성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칠성이 새참을 먹으러 들어오면 정성스럽게 땀을 닦아주며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져 거동이 불편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베넷저고리를 짓고 기저귀를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최진사 부인도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살피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라며 태교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서연아 씨의 순산을 기원하며 새 생명이 가져다줄 기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의 진사 또한 사위인 칠성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으니 틈만 나면 사랑채로 칠성을 불러 그를 가르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일러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라곤 제 이름 석자밖에 모르던 까막눈 칠성이었지만 장인어른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밤을 새워 공부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사위가 기특하여 곤방대를 두드리며 허허 웃었고, 때로는 칠성의 투박한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장인과 사위 사이를 넘어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는 인생의 선배이자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에게서 꾸밈없는 진심을 배웠고,
칠성은 최진석에서 어른으로서의 품격과 책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추적추적 봄비가 대지를 적시는 가운데 서연 아씨의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비상이 걸려 박노인의 진두지휘 아래 하녀들은 물을 끓이고 수건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A씨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처마 밑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산모와 아이만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칠성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최진사 부인과 산파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히자 시간은 칠성에게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음에 괴로워했습니다. 최의 진사도 사랑채 문을 열어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딸의 무사함을 비는 마음으로 묵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고 빗소리는 긴장감을 더하며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칠성은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거친 사내가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간절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갑자기 방 안의 신음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은강은강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산파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나오며 외쳤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고추 달린 튼튼한 아드님이십니다. 산모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집안 곳곳에서 만센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하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비릿한 피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서연아 씨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창백하지만 환한 미소로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핏덩이 같은 작은 생명이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뭉게에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서연아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서방님 이리 와서 우리 아기 좀 보세요 하고 부르자 칠성은 무릎으로 기어가듯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업고 다니리다. 칠성의 투박한 고백에 서연아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했습니다. 최진사도 채통을 잊고 버선발로 뛰어들어와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 목청 큰 것 좀 보게. 제 아비 닮아서 아주 장군감이구나. 최진사는 아이의 작은 손발을 만져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대가 끊길까 노심초사했던 최진색에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자 가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자네가 큰일을 해냈어. 이제 진짜 내 식구단 하며 사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진사댁 대문에는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운 금줄이 높이 내걸렸고 이는 새 생명의 탄생과 집안의 번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진사댁을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칠성이가 아비가 되었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일세 하며 덕담을 건네는 노인들부터 아기가 A씨를 닮아 아주 인물이 환하네 하며 부러워하는 아낙네들까지 최 진사댁 마당은 축하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에게 술을 권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칠성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과거 칠성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친근함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누구도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박씨 부인은 먼 친척집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행복에 겨운 최진사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는 스스로의 덫에 걸려 몰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내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교훈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문 옆에 서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이게 다 조상님의 은덕이고 우리 주인어른과 A씨의 덕망 덕분이지 하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도 봄햇살 같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아이가 목을 가눌 즈음 최 진사댁에서는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최 진사의 배려였습니다. 칠성은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제법 의젓한 가장다웠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먹만 믿고 살던 못난 놈이었으나 이제는 처자식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진짜 사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칠성의 다짐에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잔치가 끝난 뒤 최 진사댁 안채에서는 가족들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따끈한 흰 쌀밥에 고깃국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이 상에 올랐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 진사는 칠성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기분 좋게 들이키며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술은 처음이구나.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칠성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씨는 곤히 잠든 아기를 눕혀놓고 두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은 고요해지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은 서연아 씨의 옆에 누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고맙소. 나 같은 놈을 사람 만들어 주어서 내 이 아이를 정승판서보다 더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겠소. 서연아 씨는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서방님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세 식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며 살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는 밤하늘의 별들이 되어 반짝거렸습니다. 최 진사댁의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 그 담장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최 진사댁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깡패 칠성과 양반집 아이씨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 시각입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찾은 평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기에 최 진사댁 사람들은 오늘 밤도 두 다리 뻗고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은
밤바람에 실려 보내고 여러분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포근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예시하기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